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비엔날레로 문화광주의 이름을 높여온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윤범모 광주 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광주 비엔날레가 30주년을 맞은 시점에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번에 광주에 다시 올 때는 날개 달고 오는 것처럼 가벼웠는데 날이 갈수록 어깨가 자꾸 무거워져서 지금 자꾸 키가 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30년 전 광주 비엔날레가 새로 창설될 때 집행위원으로 참여해서 참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초의 비엔날레 문화를 여는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됐습니다. 온 30년 세월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성장했고 또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비엔날레가 됐습니다.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30년 역사를 써야 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업무 파악으로 굉장히 바쁠 텐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까? 지난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쓰도록 또 초석을 굳건히 해야 되니까 안팎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전시, 또 전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스태프들, 또 작가들, 또 전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객들, 국내 국외 뭐 두루두루 다 살펴야 하는 상당히 상당히 넓은 그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비교적 새로운 문화 창출의 방점이 있다면 과거를 정리하는 미술관의 성격과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엔날레는 조금 실험적이고 앞장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관객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의 열정이 새로운 시도로 늘 뭔가 돌파구를 찾기 때문에 그게 또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비엔날레.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비엔날레로 새로 다짐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2023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지냈습니다. 국내 최대의 미술관을 4년 동안 이끌었고 이번엔 최대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를 맡았습니다. 국내의 양대 미술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술관은 참 종합문화예술기관으로 특히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를 정리하면서 또 수많은 작가들과 함께하고 또 요새는 장르가 다양해서 다매체, 복합 장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헤아릴 점이 많습니다. 비엔날레 역시 비슷하긴 한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미술관이
역사를 정리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비엔날레는 앞서가는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창출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죠. 저는 평생 미술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비엔날레나 또 타 지역에서 비엔날레 총감독도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는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기도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야 하니까 부담이라면 또 큰 부담이죠. 네, 광주 비엔날레와는 초기부터 아주 오랜 인연이 있죠. 예. 지금 전시관이 30년 전 건물이라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새로운 전시관이 필요로 하고 또 뭐 외양만이 아니라 제도나 여러 가지 내적인 부분도 좀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그런 차제에 와 있습니다. 네. 1995년에는 집행위원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2014년 특별전 전시감독 활동까지 하시면서 광주 비엔날레와 아주 오랜 인연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광주 비엔날레 창립 멤버, 특별전 감독을 거쳐서 이제는 재단의 대표이사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는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어떻든 한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고요. 초기에 비엔날레라는 명칭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소한 용어로 이 명칭을 정하려고 하니 이 정법에 관한 문제, 정명, 어떻게 명칭을 지을 것인가 이러저러한 의견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비엔날레로 귀결이 됐지요. 1회전을 개최하면서 보니까 많은 관객이 운집을 했고 또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그 점포에 비엔날레라고 하는 간판이 붙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실패한 장면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엔날레 식당, 뭐 카페, 뭐 이런 비엔날레 상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비엔날레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이제는 명실공히 비엔날레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착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담론의 생산지로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무대까지 직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현장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국내에도 비엔날레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웬만한 도시는 장르를 달리해서 비엔날레라는 이름의 행사를 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 개의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 정책이 상당히 비중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네. 30년 전인 1995년 제1회 비엔날레 이후 세계 5대 비엔날레로 꼽힐 정도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30주년을 맞은 지금 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성격 있는 광주 비엔날레, 성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동안은 국제 무대에 진입하는 데 좀 주력을 했다면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갔기 때문에 좀 자긍심을 갖고 우리 것, 우리의 정체성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성격 있는 광주 비엔날레.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수많은 비엔날레 중에 하나가 아닌 광주만이 있는 광주 비엔날레. 이렇게 특화 전략으로 가야 더 국내외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은 지난 40여 년간 이 다양한 전시 기획 그리고 교수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광주 비엔날레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광주 비엔날레 미래 비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뭐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광주 시민과 함께 가고 또 국내 많은 미술 전문가는 물론 애호가 등 많은 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그런 국제 행사, 그런 미술 문화의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많은 여론도 청취하고 내부 외부 여러 가지 상황도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앞으로 좀 개혁안 비슷한 제도부터 전시 내용 또 형식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네,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신 문제였는데요. 이 긴 역사 속에 노후된 주 전시관 문제가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신축 계획도 확정이 됐죠. 언제쯤 새 전시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건축가까지 선정했고 또 건축 부지도 확정했는데 설계안에 대한 이런저런 그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착공을 해서 한 5년 뒤에 개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축 사업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 건물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공간만으로는 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좀 넓고 좀 쾌적한 이런 공간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죠. 하루빨리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광주 비엔날레는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앞으로의 기획과 운영에서 어떻게 녹여낼 계획입니까? 10년 전 광주 항쟁 기념 전시의 전시 기획을 제가 맡았었는데 달콤한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광주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정신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5.18 이야기가 더 안 나오도록 좀 졸업 좀 시켜달라 이런 당부의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 정신을 좀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 좋은 작품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도 도시 이름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만이 광주 정신, 그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광주 정신에 해당하는 예술적 승화, 예술적 포용 이런 부분이 크게 기대되는 면이죠. 물론 이제 비엔날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예술적 그릇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광주 정신을 담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정신을 주제로 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협업 체제 그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 예술 분야도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주 비엔날레도 2020년 개최 예정이었던 13회 행사가 1년 미뤄지기도 하고 기간도 절반으로 축소해서 치렀는데요. 팬데믹이 끝난 이후 위축됐던 국제 미술계는 정상을 좀 찾았을까요?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는 뭐 전시장 자체가 폐쇄됐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 또 다양한 예술 행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 미술 시장이 너무 저조해서 불황이란 뜻이죠. 작가나 화랑이나 이 미술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하는데 이것이 좀 빨리 타개됐으면 참 여러모로 좋겠는데 전업 작가들이 또 화랑들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든 미술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최근 국제 미술계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 지역성 강화 등 변화의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시대 추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간 거는 당연한데 30년 역사의 광주 비엔날레인데 지금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한데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 30년 역사에 해당하는 1차 자료들의 수집 연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공개 그래서 인터넷 접속 검색이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고 역사를 외면하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엔날레 역사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자료를 전시 형태로도 또 외화시키고 또 그 바탕에서 앞으로 30년도 새롭게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현대 미술에서 미디어 아트는 아주 첨단 기술이나 매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특히 비엔날레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앞서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AI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정도니까 로봇이라든가 AI 다양하죠. 예. 네.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경영 등 실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재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구성 방식이나 운영 계획은 짜여진 게 있을까요? 예산 문제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초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더 관객과 또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진행해야 되는데 네.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외부의 협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후원회, 일반 후원회를 구성해서 좀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광주 가더니 구걸하러만 다니냐고 저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기업하는 분들한테 지금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포석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이 긍정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이 이루어지면 좀 가시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꼭 기금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우리 비엔날레 사업에 대한 우군의 확장 그런
측면도 있죠. 예, 물심양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꼭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런 친구 많이 만들기 이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는 순수 미술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산업과 실용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두 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는 30일 개막하는데요. 12년 만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다시 주관합니다. 11회째인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소개해 주시죠. 금년 봄에 디자인 비엔날레를 새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여러 여건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말에 개막하게 되는데, 그래도 디자인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매력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최수신 총감독이 모든 전시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포용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새로운 디자인의 면모 이런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통섭의 시대, 이런 그 통섭이라는 단어가 아주 귀한 그런 시대인데 포용도 마찬가지죠. 나와 너를 너무 분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그 분별 자체가 사실은 타당한가. 이 우주 만물에 어느 하나라도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현대 물리학에서 이 점을 다 입증하고 있는데, 뭐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너가 있다 라는 연기 사상을 물리학적으로 입증하는 건데요. 그러면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우주 만물은 다 한 몸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있으려면 이 지구에 참 수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달이나 해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사람 하나하나도 참 소중한 존재인데, 모든 우주 만물하고 같이 이루어져서 사람이면 사람,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다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와 나라는 그런 그 분별보다는 우리는 하나다. 불의 사상, 불이 아니다. 이런 불의 사상이 소중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용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이번 비엔날레에서 내세웠는데, 크게 보면 포용도 그런 뜻에 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자인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를 평가하려면 그 도시의 디자인 감각을 보면 그 도시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디자인은 참 중요하고, 또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 디자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정말 중요하고, 또 늘 가까이 우리랑 같이 있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디자인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 점을 어느 정도 대답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최 감독께서 지금 한참 전시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곧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개봉 박두입니다. 기대하시라. 옛날에 많이 썼던 개봉 박두 직전입니다. 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내년 9월에 열릴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준비 상황도 궁금한데요.
예술 감독은 이미 선임이 돼 있죠. 현재 준비 상황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아시아 출신 싱가포르의 후춘이엔 총 감독을 선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연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년 하반기쯤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지금은 연구 과정에 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많이 찾아와 달라고 지영민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디자인 감각을 보면 그 인물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도시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국가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는 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시는데 나름 감동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를 꼭 관람하셔서 일상생활에 좀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가까이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진짜 집집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순례지처럼 오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전시를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범모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어젯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를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느 정도는 예상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일단 특검이 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 또 증언, 증거들을 법원에 제시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직접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었던 이 목걸이에 대해서 그동안 행방을 몰랐잖아요. 행방을 몰랐기 때문에 특검이 이걸 어떻게 규명할 거냐 고민거리였는데 실물과 함께 본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증거를 인멸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확정이 된 거고 이게 사실 이번 구속영장에 명시된 사안은 아니에요.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것을 봤을 때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부인이 나토 순방할 때 건설사에서 받은 6,200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고 와서 그거 짝퉁을 오빠 장모 집에다 갖다 놓고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그거 가져가니까는 사실 그거 짝퉁이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일종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실 본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렸었다. 그래서 반환했다라는 게 첫 번째 논리였잖아요. 그럼 그 논리를 갖고 계속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알선수재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리를 만든 게 모조품을 20여 년 전에 구입했었고 그것을 이제 거의 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거짓말의 연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거짓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격이라 대단히 참 송구한 일이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것도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민에게 사실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네.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디올백 사과하세요 문자 보냈을 때 사과하고 그때 털고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역사에 많은 가정이 있죠. 저는 후보 시절에 본인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 장면 그거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파우치백을 받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대통령실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게 결국에는 그 2024년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에서 불과 108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 문제 그 총선이 끝나고라도 풀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총선에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운영에도 조금은 원활을 했을 거고 이렇게 계엄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미로 막을 만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가래로도 막지 못해서 뚝이 다 터지는 이런 현상까지 온 거죠.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돼버렸네요. 네. 결국. 근데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은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에 대해서 폭거다, 정치 권력 파티?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직까지 당직을 맡고 있는 당 대변인으로서 네. 특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두 분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네. 본인들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네. 뭐 옳은 태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당장 당대표 경선을 치러야 하는 후보들은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엔 이런 메시지를 낸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 당대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대표 후에 우리가 중도 진영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네. 그 먼 시각으로 봐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구속을 폭거로 규정을 하면은 논리 구조를 보면은 특검을 부정하는 거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을 부정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지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난 그 5월 3일에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네. 드러난 당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61%를 얻었고 한동훈 후보가 39% 얻었는데 그게 당시에 반탄과 찬탄의 여론 흐름이에요. 우리 당내에 있는. 네. 근데 그 여론 흐름이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크게 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당원들 사이에선. 네. 그러니까 그 당원의 다수는 여전히 반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아니 근데 일반 국민들 그냥 보통의 기준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 여론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뭐 계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감정적으로는 네. 부정부패 사범 아니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네. 본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여러 사람들이 일종의 수뢰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돼야 된다. 네. 하나
또 김건희 여사까지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옳으냐 이런 좀 아직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 시기가 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네. 탄핵의 강을 넘는데 4년 걸렸습니다. 2021년에 이준석 당시 네. 당대표 후보가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4년 걸렸는데 지금은 전 그 시기가 조금 짧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 탄핵의 강을 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다가 부끄럽고 창피하다. 두 사람 구속된 거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조소를 하던데 저런 사람들에게 진 분이 본인 아닌가요? 약간 자가당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갔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부끄럽고 창피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정치인은 수많은 검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검증의 시간이 짧았고 그 검증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뭐 하면 하지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이 김건희 여사 했던 조언들 많이 듣고 했었으니까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가 이게 국정에 일부 좀 반영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권력을 잡기까지 어쩌면 네. 뭐 어쩌다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대통령 뭐 그런 건가요? 국정 운영이라는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라는 그 책임감이 좀 부족했었던 것 아닌가. 또 김건희 여사도 그런 그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엔 그것이 이렇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그 대통령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귀를 해보면은 전날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출근 시간에 못 일어나면은 빈 차를 갖다가 출근하는 것처럼 경찰 호위차 보내고 출근 사기잖아요 일종의. 근데 짝퉁 사기. 이거면 그래서 세간에서는 무슨 사기꾼 부부냐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냉소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가 방어가 가능할까요? 근데?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인물로 네.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전당대회의 네.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간이 굉장히 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네. 분명히 당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와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정치인이었고 네. 탄핵이 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은 네. 영속 정당으로서 다음 총선, 지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과거와 씨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 당의 중심으로 두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매여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서 이른바 탄핵에 찬성한 후보들이 연설을 하니까는 전한길 씨 등등이 배신자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뭐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예. 어쨌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걸 미연에 막지 못했죠. 그래서 부산 합동연설회에는 아예 출입 금지 조치를 시켰는데 늦었지만 온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징계위원회가 이제 14일에 열립니다. 네.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프로축구를 보면 네. 광팬들이 있어요. 훌리건이라고 네. 하죠.
이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도권 안에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금 조치를 해놓거든요. 훌리건 명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담했던 사람들은 평생 그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일종의 그 전한길 씨가 정치 훌리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분들이 엄연한 현실로 세력으로 존재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구장 안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리건은 누구를 향한 훌리건인가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네. 본인들의 팬심은 그 구단을 위한 거죠. 그 구단과 선수를 위한 건데. 그럼 여기서는 윤석열 결국에는- 전 대통령인 건가요? 그렇죠. 뭐 국민의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아니, 자신들이 윤석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도 결국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네. 훌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훌리건들은 철저히 제도권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 수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강성 지지자들이 선전선동하고 극우의 목소리를 내고 이게 공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할 공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반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훌리건들에 지금 업혀가려고 서로 약간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8월 22일에 본인이 당 대표가 반드시 돼야 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그 업혀가면은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한 표를 네. 얻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근데 과연 8월 22일 이후에도 그분들이 당 대표가 된 이후에도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당을 이끄는데 네. 전면 그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에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당의 주류 목소리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뭐 내란 정당 위헌 소송 가기도 전에 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서 소멸될 겁니다. 그 소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쇄신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8월 22일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 당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과 다른 행보 목소리를 내면은 그거는 본인들 찍어준 사람들한테 사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지난 5월 3일에 김문수 네. 후보가 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된 다음에 네. 그 전에 약속했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네. 안 지켰잖아요. 저는 이게 일단 당선이 된 이후의 문제는 당선된 이후로 좀 돌려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8월 22일까지 나오는 메시지들과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뭐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것이다. 생각하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네. 본인이 당대표 선거할 때는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네.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당대표 된 다음에도 계속 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목소리를 끝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왠지 지금 기조 끝까지 갖고 가실 것 같은 그런데 느낌이 정청래 드는데. 민주당 대표도 네.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갖고 간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네.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이라는 걸 광복절 행사에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끼워 넣은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국민임명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그 네.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또 네. 개혁신당 지도부도 초청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이나 우리 당 지도부 다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네. 일종의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사면에 대한 항의 차원이 명분이 됐죠.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네.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금 행보가 네. 결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 대표가 민주당 상임 고문들 만났을 때도 상임 고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당원들만 보고 가는 정치는 옳지 않다라는 고언을 했습니다. 그 고언이 왜 나왔는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스스로 좀 고민해봐야 할 대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이랑 관련 매체들 그리고 첼리스트 남자친구 여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원고 승소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자리 없었다 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김의겸 전 의원이 네. 다소 무리한 주장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면 그 제보를 한 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뭐 이 당시로서는 네. 야당 의원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또 그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한동훈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한 것인데 저는 이 정도쯤 사안 되면 네.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네.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뭐 자신이 한동훈 대표에게 네. 잘못했다, 뭐 이런 그 잘못을 범했다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과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김의겸 전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더 취재를 하면은 원하지 않는 팩트가 나올 것 같으면은 취재를 안 해버리면 그거는 기자 윤리상 진짜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건데 이번 거는 첼리스트한테 확인도 안 했다는 게 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